네, 안녕하십니까. KDI 공공경제부에 근무하는 이태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지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주제 내용은 복지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제목상으로는 재정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복지 분야 관련돼서 정부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신뢰 확보 기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세션에서 지금 윤지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 민간과 정부의 그 불신, 신뢰의 부족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부 자체 내에서의 어떤 체질 개선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다고 하면은 저는 그 지금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함께 정부의 그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제가 강조하고 하는 키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저희들이 배웠듯이 근데 그 메스로의 그 욕구 단계설을 따르면은요, 제일 그 낮은 단계가 어떤 생리적인 욕구, 어떤 배고픔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와 같은 어떤 생리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많이 충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욕구가 바로 근데 안전에 대한 욕구일 거고요. 그 안전에 대한 그 욕구는 뭐 치안이라든지 어떤 범죄에 대한 안전은 우리나라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아까 윤지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사회가 나를 보호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가 가중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위험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이 해소가 돼야지 우리가 뭐 사랑받고 존경받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정부가 복지 분야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주제 발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령화라는 것은 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근데 그 동아시아 국가, 아시아 국가에서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동아시아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선진국에 비해서도 아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건강 수명, 그러니까 기대 수명의 증가와 건강 상태의 개선에 따른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함께 그 소득 수준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출산율 저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인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방 이후에 기대 수명이 한 40세 초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83세, 작년에 기대 수명이 83세죠.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출산율 같은 경우도 이제 해방 이후에는 4에서 6 정도 출산율을 갖고 있다가 2018년부터 1 이하로 떨어졌고요. 작년에는 0.9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0.92까지 떨어졌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은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인구가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속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은 매우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 정도의 시계를 듣고 고령화되었다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5년 정도의 시계를 두고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독일과 일본 같이 근데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근데 빠르게 성장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이제 40년, 25년의 고령화 기간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밖에 안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5배 증가하였고 고령화 시기 동안 그리고 미국은 2.4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근데 독일과 일본은 한 20% 정도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 시기 동안 한 10% 정도밖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고령화를 비롯해서 이 고령화의 파급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가족 구성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고요. 빠르게 그 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핵가족화가 진행됨으로써 전통적인 가족의 어떤 그 공동체적인 어떤 그 사회보호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또 고령화에 따른 어떤 그 노동의 부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 기업이라든지 각 경제 주체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라든지 세계화가 진정되고 있고, 또 아까 그 노동시장에서도 유연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발전이라든지 시장 변화에 따른 혹은 통상시장의 규율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전염병이라든지 또 요즘에 이제 그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오염의 문제도 이제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천연 그 자연재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재난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혹은 그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요. 고령화에 대응해서는 어떤 보건이라든지 연금 제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노인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돌봄을 더 이상 가족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분야에서의 어떤 역할 강화가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라든지 세계화 혹은 이제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서 실업이라든지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어떤 소득 보장 안정 체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한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요. 그 환경 오염이라든지 어떤 전염병에 따른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재난에 따른 소득 불안정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요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됨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 강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복지 제도라든지 정부의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좀 더 심각화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재정이 양호한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 상당히 젊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을 본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생산 연령은 한 60% 정도 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빠른 성장을 한 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의 그 비중에 비해서 높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국가들 혹은 생산성이 높은 인구들이 많은 국가였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재정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2012년 이후에 이제 이런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요. 2040년도에는 지금 그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56%, 그리고 2067년도에는 한 45%로 급격하게 그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050년 이후에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생산 가능한 인구 비중을 가지며 또 인구 절대적인 규모 자체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라든지 총수입 증가율은 1% 이하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그 고령 인구의 그 인구 비중은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보면은 지금 현재 작년에는 이제 15% 정도의 그 고령 인구 비율이 있는데, 이게 이제 40년으로 가면은 33%, 그리고 67년으로 가면은 46.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현재 비중에 비해서 3배 정도로 급격하게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고령 관련 지출의 어떤 수요가 3배 이상 증가될 우려가, 특히 고령 관련 복지 수요 중에서 현재도 지금 재정에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어떤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 향후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선제적인 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고령 관련된 지출의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현재 상태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당히 젊은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 지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총지출, 그러니까 그 정부 예산 총 지출 대비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보시면은 한 20% 내외의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의 근데 그 총지출 대비 그 사회보 지출 비중은 2배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현재 OECD 평균 국가 비율은 한 30% 초반에서 30% 후반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스웨덴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0%를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GDP 대비 비율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5%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OECD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중을 볼 때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한된 자원에 의해 가지고 그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복지 지출은 취약한 계층에 대한 빈곤 문제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지 지출에 대한 혜택을 잘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서 지금 복지 지출이 좀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또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복지 제도의 문제점은 그 작은 규모의 정부 지출과 정부 수입이 지금 그 복지 지출에 불만족을 갖고 오고 그 불만족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체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불안 의식이 가중됨에 따라서 좀 불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지금 다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재원 확보라든지 어떤 복지 지출의 확대 자체가 현실적 여건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불신이 가중되는 어떤 악순환이 가중될 그 우려가 있습니다. 즉, 그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통해 가지고 복지 제도를 혁신하지 않으면은 과거에 많은 국가들이 경험했던 불신의 심화에 따른 비효율적인 지출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지향할 점은 앞에 있는 그 불을 다 띄어내면 됩니다. 즉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뢰를 형성하게 돼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기존의 지출 방식이라든지 전달 체계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구조 변화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서 제한된 재원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인데 그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지금 현 상태 내에서 좀 유지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지금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비용 내에서 편익을 높이기 위한 효율성에 대한 노력과 함께 재원에 대한 불충분함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노력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의 운영을 대한 노력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복지 만족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로 집중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부의 안전망 확보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이질적인 수요 충족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이질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협력함으로써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지출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기본적인 수요 이상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효과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추진 전략 체제를 좀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 설계라든지 성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실질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복지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요. 하나의 예시로서는 이제 그 공동체적인 어떤 목표와 개인에 대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 어떤 건강이라든지 일자리, 적정 소득 보장, 복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어떤 성과 지표를 마련을 하고요. 또 그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어떤 공동체 사회 내에서의 어떤 보호 체계에 대한 어떤 그 사회 연대감 형성에 관련된 성과 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성과 지표를 관리해서 효과적인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원 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수요 충족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기능 중에서 사회 보호라든지 경제 안정을 위한 지출은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회적인 투자 서비스라든지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투자가 향후에도 중요할 것으로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후적으로 그 사회 보호라든지 사후 대응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지출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제적인 사회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선제적인 사회 투자의 어떤 그 가장 효과적인 시기는 생애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생애 초기에는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건강이라든지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청년식이라든지 어떤 그 생애 초기에 일자리에 탐색 시기에 어떤 탐색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직업 능력의 개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재원이 부족한 상태 내에서 다양한 그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 공급 능력 확대와 함께 복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소비자 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복지 혁신과 복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복지 혁신은 복지 제한된 재원 내에서 제한된 총생산 하에서 복지 서비스 능력 제고를 위해서 아까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른 주제 발표와 같이 ICT라든지 기술 개발을 잘 활용하고 실제로 민간의 그 혁신 동력을 복지 체계 내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라든지 어떤 공익적 목적 하에서의 어떤 기업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 방식에서도 조세라든지 사회보험 기여 등과 같이 어떤 전통적인 방식 말고도 그 사회성과 채권이라든지 크라우딩 펀딩과 같은 좀 새로운 방식의 재원을 통해서 전달 체계 개선이라든지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 지향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소비자가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위탁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다양한 이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돌봄이라든지 어떤 건강 관련 어떤 시장화 노력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장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회적 필요 하에서 시장을 구축할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시장 조성에 따라서 지원과 함께 규제를 같이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지방 분권과 시장화를 통해서 이질적인 수요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공급 채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소비자의 어떤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복지 혁신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즉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복지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유를 하고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재원 부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